월소득 140만 원, 빚은 4천만 원. 딱 들으면 이게 가능해? 싶죠. 그런데 오늘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막막한 상황을 딛고 진짜 새 출발에 성공한 한 분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계획이 승인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이게 신청인이 법원에 직접 낸 진술서에 있는 구절이에요. 늦었다는 후회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냥 빚 갚는 절차,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려는 그 간절함이 담긴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마음가짐이 나중에 법원을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도대체 이 4천만 원이라는 빚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첫 단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멀쩡히 일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지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식당 같은 데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유흥업계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대로 안 풀린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한번 늘어난 씀씀이는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쇼핑하고 생활비로 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빚이 쌓이는 건 정말 한순간인데 이걸 해결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신청서 내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받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거든요. 이 법적인 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 타임라인으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그냥 술술 풀린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특히 보세요. 3월에 신청서를 냈는데 넉 달이 지난 7월에 법원에서 보정 권고 오라는 게 날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서류 보충해라, 설명 더해라 이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고비였고 자칫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네, 바로 이 보정 권고가 사건의 클라이맥스 같은 구간입니다. 이게 뭐 바로 기각, 이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진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신청인이 말한 모든 게 진짜인지 법원이 아주 깐깐하게 검증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법원이 뭘 파고들었냐면 딱 두 가지 핵심을 찔렀어요. 첫째, 월 140만 원 벌어서 진짜 생활이 가능하냐? 이거 진짜 소득 맞아? 이거였고요. 둘째, 아니 어떻게 월세 한 푼 안 내고 엄마 집에 살 수가 있냐? 이것도 증명해봐라. 이거였죠. 이 두 가지를 증명 못하면 신청서 전체의 신뢰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성패가 갈립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빈틈없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서류와 증거만으로 답변했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정적인 호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완벽한 서류로 맞받아친 거죠. 소득 증명해라. 여기 급여통장 내역 전부 있습니다. 주거 증명해라. 어머니 명의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무상거주.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사실확인서랑 신분증 사본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진술이 끼어들 틈을 아예 안 준 거예요. 객관적인 문서로 모든 의심을 그냥 원천봉쇄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검증의 벽을 넘고 나서 마침내 법원이 승인한 최종 계획.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이 사건의 결과물을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신청인이 갚아야 했던 총 원금 빚이 약 4,030만 원이었습니다. 월소득이 140만 원이니까 거의 3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매달 갚아 나갈 돈으로 딱 30만 원을 확정해 줬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죠. 이 그림이 최종 결과를 한눈에 딱 보여주네요. 앞으로 3년 동안 36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원금의 27%를 갚으면 나머지 73%, 그러니까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빚은 법적으로 완전히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는데도 결국 최종 결과를 보니까 처음 신청했던 거랑 숫자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처음부터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이 승인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채권자들 입장에서 에이, 이럴 바에야 그냥 파산시켜서 재산 다 파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저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저울, 그러니까 3년 동안 갚을 총액이 1,080만 원이죠. 이게 오른쪽 저울에 있는 현재 가진 재산, 대부분 보험 예약하면 나오는 돈이었는데 약 830만 원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 거죠. 이 중요한 법적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식이 딱 성립했기 때문에 법원이 오케이 사인을 내준 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한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채권자한테는 파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려받게 해줘야 한다는 그 원칙을 완벽하게 지킨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성공의 열쇠는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리 비결은 특별한 법률 기술이나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모든 걸 서류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했다는 것.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바로 그 정직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직한 자료 준비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승패를 어떻게 가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